제가 준비한 내용의 제목인데요. 모델 기반,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많이 들으시던 용어인 것 같고요. 클라우드, 다 클라우드 전문가시잖아요. 서비스, 이제 요즘 서비스 중심. 앞서 우리 정경현 대표님께서 서비스 디자인 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 서비스는 고객이 엔드 유저가 경험하는 어떤 그 본질, 가치 뭐 이런 의미를 좀 담는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예전엔 서비스는 공짜다의 서비스에 더 공감을 하시나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운영을 조금 뭐 전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좀 공감되는 그런 슬라이드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모델링이다 그러면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관점, 개발하는 관점이고, 운영이다 그러면 개발이 다 끝난 후에 그 뒷단에서 뭐 어떻게든지 관심 없는 우리가 SI를 한다 그러면은 주로 여기서 저지른 일을 여기서 감당하는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단어가 여기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험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누가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를 이제 개선하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로 엮여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상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들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니 우리는 주로 B2B 비즈니스를 해왔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냥 가서 패키지 형태로 팔거나 할 때는 어떻게 최대한 비싸게 팔고 고객이 이제 라이센스를 받고 고객이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패키지 비즈니스의 핵심 수익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스 서비스다. 그러면 패키지로 한 번에 팔고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고객이 소유하는 게 아니죠. 이 솔루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그러니까 경험을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레벨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경험을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 사실 때 리스로 하게 되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리스 자동차사에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와서 그것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바로 고객한테 바로 타고 가시라라고 하고 사고 처리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한 다음에 바로 다시 또 전화 드리죠. 우리가 거기서 보험사 전화하고 뭐 사고 어땠느니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동차를 모는 그 경험을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해줘야 돼요.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기를 우리가 샀는데 필터를 막 교체하고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정수기에서 맑은 물, 어떤 좋은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기 위한 경험을 계약한 거죠. 계약. 소유한 게 아니라 계약한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의 품질을 내기 위한 것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그걸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DevOps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DevOps는 디벨로퍼와 오퍼레이터의 그 합성어입니다. 제가 이 비슷한 컨퍼런스를 다른 어떤 분야에 가서 했더니 발표 다 끝나고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개발자가 운영까지 하고 있어요. 개발자가 운영자가 없어서 개발자가 운영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노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가 없어도 개발자의 어떤 개발의 결과가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은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잘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 어떤 제가 이제 요즘 골프에 빠져가지고 골프존에 들어가서 나스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밤에 보려고 들어갔더니 다음날 아침 10시에 볼 수 있다고. 점검 중이니 다음날 10시에 보라고. 정말 다음날 10시까지 기다려야 되냐? 새벽 한 6시 정도 되니까 제가 잠을 안 잤습니다. 그걸 보려고. 6시 정도 되니까 보이가. 그 이야기 뭐냐면 6시에 운영자가 퇴근했다. 여기 6시에 퇴근하시는 운영자분 계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운영자는 몇 시에 출근을 하시나요? 개발자가 퇴근할 때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킬에 따라 6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4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3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근데 운영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운영을 잘못하면 그날 배포하려고 했던 걸 그냥 원복시켜 놓고 다음날 하겠죠. 개인 스킬에 달려있고 휴먼 에러에 달려있죠. 그 사람이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SQL 문을 잘못 날렸더니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운영자면 그냥 죄송합니다 사표 자리에 올려놓고 그냥 가면 되죠. 우리 고객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자가 실수한 건데 그렇게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냥 데이터 날리면 됩니다. 그게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인데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들은 휴먼 에러가 상당히 많고 365일 서비스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면 전 세계가 같이 접속한다. BPO 서비스가 되죠. 낮에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일단은 엑스레이 찍어서 서버에 올리면 그 시간에 인도에 있는 지구편 반대에 있는 인도에 있는 의사들이 처방전을 쓰면 다음날 아침에 환자들이 좀 저렴한 비용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의료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자가 출근을 해서 서버를 내렸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데브옵스란 뭐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서비스의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 작업 시간이 많이 기다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반영이 되기 어려운 환경들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기계가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를 가상화 기술하고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개입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은 그런 요구사항이고요. 데브옵스를 또 더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든가 모바일 클라우드, 여러 가지 소셜, IoT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반영하려면 빨리빨리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의 경쟁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경쟁되는 서비스가 없으면 그냥 시스템 올려놓고 그냥 해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골프존처럼 그냥 운영 안 해도 국내 1위니까 그냥 시스템 안 바뀌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쟁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면 그 세계 월드와이드한 경쟁을 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흡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데브옵스라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페이스북이 하루에 몇 번 코드 세트를 반영하는지 아시나요? 하루에 몇 번? 페이스북이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을 보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이 23,000번 하루에, 구글이 5,500번, 넷플릭스가 500번, 페이스북이 하루에 한 번 반영을 한다고. 저런 반영을 할 때 우리 조직은 어떤가요? 반영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것보다는 더 길게 하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은 상당히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재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데브옵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해야 되느냐? 배포를 자동화하는 것은 이미 활용을 하고 있죠. CI라고 해서 Continuous Integration 기능도 쓰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써서 이미 하고 계십니다. 사용하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툴이, 그런데 이제 결국 서비스를 안정되게, 단서가 안정된 서비스를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코드 리뷰를 자동화한다든지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미리 걸러내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들. 그리고 성능도 문제가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코드의 체인지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서비스의 품질에 변화를 준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전 테스트를 운영자, 사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툴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개발자가 반응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빼고 한다고. 플리커, 여기서도 뭐 그런 오토메이션 하는 도구를 가지고, 여기 셰프 뭐 이런 툴들 보이시죠? 이 툴들이 루비라는 랭귀지를 씁니다. 루비는 리눅스에 인베드되어 있는, 인베드 시킬 수 있는 실행 언어고, 이 언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설치나 제거, 설정 변경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좋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하시면 루비로 된 코드를 많이 보시게 돼요. 셰프 같은 게 그런 식의 해주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에 보시면 서버 이런 운영하시는 IDC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이 개발자가 아니라 운영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쉘 스크립트를 짜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내가 야근을 하다가 매번 실수를 하니까 자기 불안한 마음에 쉘 스크립트를 하나씩 짜기 시작해요. 배포를 자동화하고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스마트해진 거예요. 이 코드가 운영자인데 개발을 아주 잘하게 된 거예요. 혹은 옛날에 개발을 한번 해본 사람인데 자기가 그냥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쉘 스크립트들을 이 운영자들이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해요. 오픈 소스, 저기 오픈 소스라는 회사인데 쉘 스크립트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숨기기보다는 운영자들끼리 우리끼리 야근하지 말고 좀 공유를 하자. 그래서 하나씩 공유를 해서 발전시키는 것들이 지금의 오픈 스택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소스 코드를 까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근데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 상황에 많이 부딪혀봐야 되는 것의 문제다. 그러니까 비용이 누구나 뛰어드실 수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도 만드실 수 있고. 근데 제가 한번 호기롭게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운영 경험을 가지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다 그러면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솔루션이 있거나 툴이 있거나 한 게 아닙니다. 오픈 소스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환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동영상 서비스를 제어하는 오픈 소스, 자동화해서 제어하는 오픈 소스를 찾아서 우리 회사의 환경에 맞춤화시켜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런 툴들이 나와 있는데, 자, 야 저거 이거 많이 들어본 거니까 이거만 쓰면 돼. 그게 아니라 이걸 셰프라고 하는 거를 소스 코드, 셰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들여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윈도우즈 써보시면 뭐 배치 프로그램 하고 비슷해요. 이거 못 하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그 개발자 1년차도 할 수 있어요. 뭐냐? 여기 셰프에 들어가면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수많은 오픈 소스들을 제어하고 하는 일종의 배치 프로그램들이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때 뭐 그 케이스마다 다른 거죠. 어떤 예를 들면 CMS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CMS가 있습니다. 얘를 설치하는 과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PHP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MySQL을 설치한 다음에 MySQL에서 발생된 DB 액세스 주소를 얻어다가 워드프레스의 설정 정보에다가 어떤 몇 번째 라인 쉐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라인에다가 엔트리 값으로 바꾸고 저장한 후에 다시 띄운다.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로 돼 있었냐? 다 설치 가이드라고 하는 휴먼 리더블란. 그러니까 사람이 읽고, 이거 우리가 사람이 읽고 하던 거를 이제 기계가 읽고 할 수 있게. 왜? 이제는 컴퓨터를 끄고 켜고 하는 것들이 가상 기술도 가능해지죠. VM웨어 뭐 이렇게 나오면서 하이퍼바이저가 나오면서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자동화, 전자동화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기술들은 한마디로 노가다 기술이다.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노가다를 하겠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사겠다. 라고 하는 입장은 이제 우리 회사가 더 이상 노가다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제공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은 정반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입장이 되겠다 하시면 노가다를 시작하겠다. 자, 힘 빠지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런 오픈 소스들 많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잘 포장해서 하시면 돼요. 넷플릭스 여기도 이제 여기 특이하게 있어요. 카나리 애널리시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뒤에도 이제 뭐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과 앞으로 릴리즈될 버전을 같이 디플로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자 그룹을 나눠서 같이 디플로이를 시키는데 한 그룹은 좀 오류가 좀 나도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룹이고 사용자가 한 그룹은 좀 그렇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면 우호적인 집단에서 먼저 에러 버그가 나오면 그게 완성이 된 걸 다시 밀어내고 저 버전으로 그런 방식의 디플로이 모형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정책적인 방식, 디플로이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리즌으로 배포하는 거.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제 여러 곳에다가 서비스를 또 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하는 이제 방식이 예전에는 우리가 다 했죠. 서버 사서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프레임워크나 DB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하고 실제 전략을 세우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이런 환경 구축하는데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저는 한 5대5가 되지 않을까. 근데 환경 구축을 잘못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아스를 가지고 우리는 빌려놨습니다. 근데 기껏 빌려주는 게 OS나 나가면 빌려주죠. 그거 뭐 설치하는 거 그냥 그건 기계적인 작업인데 별로 경험적인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파스라는 게 나오면서 파스는 정말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의 구성체를 그대로 딜리버를 해주죠. 그 위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만 기획하고 짜면 돼요. 그게 이제 파스. 파스가 우리한테 경험이 있으신가요? 파스를 가지고 개발해 보신 경험이. 아마 이아스를 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다 써보셨을 겁니다. 파스를 가지고 해보신 경험은 별로 없으십니다. 실제 요즘은 그 무상으로 써보실 수 있는 파스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상에 접근하셔서 IBM 블루믹스 같은 데 들어가시면 가입해서 실제 실습해 보는데 제가 다른 실습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앞서 UML 과정에서 약간 다뤄봤었거든요. UML 다루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파워포인트보다 더 쉽습니다. 들어가서 몇 초면 내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뭐 행존 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냐라는 걸 경험해 보시면 이아스를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해보지 마시고 이아스에서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파스에 잘된 파스, 서비스 믹스라든가 블루믹스, IBM 블루믹스라든가 피보탈 웹 서비스 혹은 헤로쿠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저게 진짜 클라우드구나. 내가 할 게 없구나. 들어가서 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집중하면 되구나. 그러면 뭐까지 해주냐? 딜리버리, 확장, 아까 운영자가 해야 되는 것들, 배포, 새 버전으로 배포하는 문제. 근데 그때 다운타임이 발생 안 하게끔 해주는 것까지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 파스에는. 그래서 좋은 파스를 사용하시면 그것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파스가 그러면 제공해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런 부분이 OSS 영역에 들어갑니다. IBM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크게 오퍼레이팅에 대한 부분을 개발자나 기획자가 신경 안 써도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가 돈 버는 부분 과금하고 그다음에 유저를 가입시키고 과금해서 청구서 보내고 그래서 통장에 찍히고 그것까지도 파스가 해주면 좋다. 여기까지 해주는 파스도 있고 안 해주는 파스도 있어요. 근데 파스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 OSS 아까 운영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IT 서비스 수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서비스 레벨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의를 할 때 내 서비스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정의를 합니다. 1년간 다운타임이 나는 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다운타임 5시간이라도 좋아. 그 다음에 배포할 때도 내가 1년에 몇 번 이상 배포를 하겠다. 그리고 서비스의 사용자가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 용량까지는 나는 느리겠다. 그리고 갑자기 폭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갑자기 사용량이 폭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니멀하게 어느 정도는 내가 사용 인스턴스 개수를 예를 들면 10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쥐고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서비스 레벨을 가입합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가입을 해놓고 애플리케이션은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커밋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계가 우리가 요구한 그 레벨에 맞춰서 항상성을 유지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파스가 여러분들께서 파스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파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오픈소스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이 경험을 해보면서 얻은 것들을 상품화 해놓은 겁니다. 패키지화 해놓은 거죠. 일반화 시켜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블루믹스나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셔야 되고 두 번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영역은 말씀드렸듯이 계약 관리도 하고 서브스크립션 관리, 가격 결정 이런 거 내 서비스를 호출당 얼마를 받겠다.
가격을 내가 바꾸면 뭐가 됩니까?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빌링하는 절차부터 해서 미터링하는 절차, 그 사용량을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이 사용자별로 가격을 이렇게 사용된 그 비용 나중에 청구서 만들 때 그걸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해도 10년간 개발하셔도 못 만들어요. 이거를 안 빌려다 쓰고 만들어서 쓰시는 거는 사스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이 BSS를 OSS보다 훨씬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요 위에다 올리는 거는 서비스가 올라가서 서비스는 됩니다. 근데 그 서비스를 내가 실컷 해줬어요. 근데 돈을 받아야 된다. 돈 받을 때쯤 되면 이게 안 돼 있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죠. 만들다 보니까 이거만큼 만만치 않네. 그래서 또 이걸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돈 버는데 한참 걸립니다. 사스 서비스를 하다가 돈 버는 데까지 이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두 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스의 성숙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오픈 클라우드 엔진이라고 해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그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오픈 소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 구성은 다른 여타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갖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클라우드 프로비저너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파운드리도 프로비저너라는 걸 갖고 있는데 주로 셰프나 보쉬 이런 것들 씁니다. 퍼펫 이런 것들 써서 인프라에 이 VM 머신들을 찍어내고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죠. 얘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셰프에 이런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걸 그 셰프에 가면 슈퍼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설치하는 거를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 기계가 사람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프로그램을 한 20년 하시면 사람과의 언어보다 기계와의 언어가 더 편안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이 읽으셔도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계가 읽어서 설치를 대신해주는 설치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레퍼지토리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하나가 앱 패키징된 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를 이제 뜯기 전인 거죠. 얘를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제 딱 뜯는 거죠. UI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돼 있고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정의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하나 설치를 하시는데 와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서비스 하나 구성되는 주로 와스 있고 DB 있고 메모리 캐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각자가 역할이라고 불러요. 롤이라고 부르고 그 롤은 누가 정해질지 모르죠. VM을 나눠서 띄울 수도 있고 한 VM에 다 때려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실제 노드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치면 뭐 팀장 있고 팀원 있고 개발자 있고 디자이너 있고 팀장 있고 그걸 돈 없으면 혼자 할 수도 있고 돈 많으면 세 사람이 하고 조금밖에 없으면 두 사람이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한 사람이 팀장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롤과 실제 매핑되는 그 인스턴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스턴스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롤이라고 가상으로 디파인을 해놓고 그 롤은 실제 프로비저닝 된 결과에서 서로 동적으로 묶인다.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오고 그래서 뭐 그런 걸 부트스트랩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면 수많은 스크립트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픈 API로 쭉 리트리브를 하면 이렇게 쭉 갖고 오죠. 뭐가 있습니까? 올렸을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못 보게. 그래서 이 디펜던시가 이렇게 연결돼서 뭐 하여간 인터페이스가 많아요. 이거는 좀 인터페이스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런 스크립트들을 또 조합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워드프레스를 띄운다.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 시스템을 띄워서 서로 인티그레이션해서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들죠. 이렇게 워플로우처럼 디자인해서 만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해서 요즘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건데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스 코드 체인지를 하고 커밋을 하면 서버에서 빌드를 하는 거죠. 웨이븐 빌드해서 젠킨스 타고 그다음에 이제 반영이 되는 오픈 소스 중에 이클립스 채라는 게 있습니다. 채 개발 아시죠? 거기서 이클립스 채라고 해서 웹상에서 자바 기반의 그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UML이 아닙니다. UML을 모델링해서 아까 이 소스 코드에 반영해가면서 역공하고 리버스하고 반영하고 해가면서 비단 개발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게 아키텍트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반 소스 코드를 생성해서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띄워보고 장사가 되면 팔고 안 팔리면 뭐 그냥 두고 이렇게 빨리 비즈니스 기회를 시도해볼 수가 있죠. 개발자가 없어도 모델 유즈 케이스 모델링해서 이렇게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서비스를 고객한테 빨리 가져와서 딜버를 해보고 고객하고 이야기를 봤더니 이거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 환경에 개발자 좀 더 투입해서 개발을 시키고 서비스를 잘 되니까 더 확장시켜서 스케일아웃 시켜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은 UML 모델러하고 BPMN 모델러 같이 나와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렇게 바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팔아야 돼요. 팔기 위해서는 가격 모형을 정해요. 가격 모형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통 정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원타임이 있고 리커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지 베이스. 이거는 이 세 개를 조합하면 웬만한 통신사의 그 과금 모형이 다 커버된다라고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 듀오라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가 땡겨온 거예요. 보시면 원타임 뭐냐면은 초기 설치비 그런 게 원타임이에요. 초기에 한 번만. 그다음에 리커링은 그냥 매월 오는 거예요. 매월 얼마씩 그냥 서비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저즈 베이스는 예를 들면 하나당 얼마씩 뭐 예를 들면 클릭 한 번 하는 거 얼마씩. 그럼 이게 서비스가 여러 개 있죠. 우리가 제공하는 사스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각자에 대해서 이 세 개 모델 중에 어떻게 예를 들면 설치비다. 그거는 원타임일 거고요. 뭐 그냥 가입비다. 가입비 해가지고 그냥 월별 얼마 나가는 거는 리커링으로 보통 하시고 서비스. 그리고 저기 특별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거는 유저지 베이스로 보통 하시죠. 그리고 유저지 베이스에 대해서는 티어드 프라이싱이라고 해요. 티어드 프라이싱 몇 개 이상 사면 가격이 바뀌는 거죠. 10개 이상 사면 그때부터는 추가 분해돼가지고 8원, 10개까지는 1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소비를 인커리지 시키는 거죠. 가격 모형이 왜 중요하냐? 사스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해요. 사스 서비스 중에 없는 거 보시세요. 오늘 저녁이 목요일이죠. 내일 저녁이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불금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또 친구분들과 공유를 하시고 그럼 친구분이 이렇게 야 그거 있어 하면서 바로 핸드폰으로 열어서 보여주죠. 또 자세를 하는 불금이 오실 텐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인데 성공한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화개적 혁신이죠. 똑같은 건데 같은 밸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어떤 거는 성공을 한 거죠. 가격 모형이 다르죠. 예를 들면 공짜인데 당신의 예를 들면 소셜 아이덴티티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그래서 그 회사는 홍보를 해서 돈을 벌고 나는 뭐 그냥 쓰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너무 전환을 시키고 카카오톡이 없던 건가요? 인스턴트 메시징하고 없던 게 아니죠. 휴대폰 대신에 문자 대신에 비용을 안 들이고 쓸 수 있어서 쓰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그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아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함수를 써서 또 성공한 이유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조합을 보면 이런 가격 모형을 경쟁자와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냐 안 갖추냐는 사스 서비스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걸 파스에서 제공받느냐 안 받느냐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듀오라라는 회사, 아리아 시스템즈 그래가지고 엄청 성공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 우리나라에서 가나요? 모르겠는데 그 실리콘밸리에 견학 가면 구글에 가주세요. 그런데 거기를 먼저 데리고 간다. 거기가 더 성공이 기대. 거기가 듀오라 시스템. 결국 사스는 돈 벌기가 거기 이 이런 가격 모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따라서 인보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걸로 그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스인데 이 모듈만 따로 빌려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상당히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야기 많이 해요. 실제 구성하실 때는 모듈 하나하나가 컴포넌트 구조가 안 돼 있고 컴포넌트의 형태라기보다는 배포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네트워크의 하나의 엔터티로 존재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그러면 사실 레벨이 하나를 올라간 거죠. 레벨이 하나 올라갑니다. 근데 디플로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좀 애매한 거가 좀 느껴지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그런 객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REST풀이나 이런 걸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일종의 SOA 아키텍처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머리 아프죠. 성능이 안 나올 개연성도 많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최적화하고 또 통합 인증 체계를 만들어야만 나중에 미터링 빌링이 또 되고 하는 그 기술적 고려사항들이 상당히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멀티 테넌시 서포트가 좀 머리 아픈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의 자원을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약간 폴리모픽하게 시스템이 반응해야 돼요. 가입자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빌려다가 쓰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빌려다 쓰는 거예요. 내 그냥 데디케이트된 서비스면 가격 경쟁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빌려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찝카처럼 그 자동차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내가 빌려다 쓰기 때문에 내가 싸게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가 아닌 공유를 해서 쓰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경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ROI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 시스템들을 공유해서 써야 돼요. 공유해서 쓰는데 내가 맨날 빌려다 쓰는 기분이면 내 가치가 떨어지죠. 내가 딱 타면 내가 자리에 자석에 앉으면 높이 의자의 높이도 자동으로 다 맞춰지고 내가 설정하는 대로 쫙 세팅이 돼주는 게 좋죠. 내가 차를 리스를 해서 같이 공유해서 쓴다 하나. 요즘 차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 키로 딱 시동을 걸면 자기 맞춤으로 설정이 쫙 바뀌죠. 그게 멀티 테넌시죠. 쉽게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차를 만들 때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잡하다는 소프트웨어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서버라는 게 나오고 메타데이터를 주입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런 게 이제 빌링 미터링과 같이 연계가 되게 되기 때문에 더 피곤하다.
저런 개념들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이제 하고 배포를 하는 자체의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에 있는 코드를 또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돼요. 시작은 마이그레이션부터 하셔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코드들은 스테이트 플랑, 엔터DB나 이런 거 쓰셔가지고 그리고 세션 같은 거 쓰거든요.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이 클라우드에서 가용성을 높이는 방법은 죽일 놈은 빨리 죽이는 모델. 로드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 안에 데이터가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가 있어도 날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데이터를 로컬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데다 저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바꿔야 된다. 기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크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런 가이드라인 한 몇 가지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 및 테스트를 해서 가격 모형 그러니까 그 미터링 지점을 찾아야죠. 어떤 API가 호출되면 그걸 얼마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존의 코드에다 그런 걸 주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비스화되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패키지로 한번 빌드된 걸 CD로 넣어서 팔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시스템의 요소에 어떤 기능을 쓰면 얼마를 받겠다라는 거하고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할 일이 있다. 기존 코드에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소비자가 들어와서 이제 가입하고 취득해서 쓰기 시작하면 내 사용량만큼 내가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전에 사스 컨설팅 요청을 해온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갔더니 사스로 일단 전환을 하시겠다는 거죠. 사스의 기술적인 전환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고객사마다 대부분의 코드나 UI나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그러면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정도 컨설팅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B사의 비즈니스 모형 고객에 맞춤형으로 하는 고급화된 서비스에 맞춤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스 서비스 자체가 효율이 안 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기술적 전환을 하시는 건 가능하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마 수익이 더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톱을 했죠. 뭐냐면은 쉐어 수준이 높아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는 공통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베리에이션이 크면 그거를 이 기술적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그런 요즘 프로덕트 라인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고객사마다 좀 맞춤화되거나 변화되기 좋게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거기에 또 달려 있는 거예요. 맨땅에서 새로 만드는 경우도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을 많이 줄여야 돼요. 오히려 기능 숫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좀 어렵더라는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좀 그런 경험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적용된 ALM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BPMN으로 모델링 되어 있는데 여기 ALM 쪽이 있고 여기 이아스가 있어요. 이아스가 있고 하스가 있는데 개발팀에서 내가 프로젝트 하나 하겠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개발기 VM을 만들어요. 자, 우리 개발 시작은 개발기 VM 만들어주세요. 개발 환경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운영팀에서 사람이 듣고 가서 서버 설치하고 하드웨어 들고 와서 네트워크 꺾고 그러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 드라이버에 있는 거 지우고 DB 설치하고 그 짓을 합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죠. 그리고 완성되는 한 3개월 걸립니다. 우리 금융 프로젝트 해보시면 개발 표준 잡히고 개발 이제 스타트 하는 데만 3개월 걸리죠. 그 전까지는 서로 무슨 말인지 합의하는 거죠. 영어 맞춤하고요. 완전히 아키텍처 막 이상한 그림. 어떤 사람은 UML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로 이상한 파워포인트로 그리고 저 박스가 저 네모가 액티비티냐 아니면은 엔터티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표준화가 중요한데
이 클라우드 ALM 모델은 이 BPMN으로 이렇게 모델링 돼 있으면 여기 기계한테 바로 시킵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면 여기 이아스의 그 API로 호출을 해서 이아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발기에 인스턴스를 그냥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생성한 다음에 만들어진 개발기 IP, 그러니까 뭐 쉘 스크립트 IP하고 뭐 그런 것들을 DB IP, 뭐 SBN IP 생성된 거를 만들어서 알아서 메일로 이 요청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개발을 한 다음에 소스 코드 커밋해서 빌드 배포해라라고 하면 다시 만들어서 ALM 쪽에 보내가지고 이아스에다가 인스턴스 생성시키고 하는 거를 이 기계가 이렇게 디파인해 놓으면 워플로 엔진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다가 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저 운영팀의 누구랑 어제 술 먹다가 싸워서 난 쟤랑 일하기 싫다.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계가 해요. 사람이 하기에는 사람에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가치도 이런 시스템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오픈소스고 국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국산이나 오픈소스보다는 외산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IBM, 뭐 블루믹스나 뭐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식의 어떤 어프로치로 나오는 것이 데브옵스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들 최근에 이렇게 설계돼서 나오는 플랫폼들. 실제 저희가 이런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키아트라고 해서 R&D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개발을 하는 거를 가상의 개발기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개발자 포털에다 올리면 마켓플레이스로 올라가고 사용기관들이 있습니다. 4개의 사용기관이 들어와서 입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기반에는 보이진 않지만 운영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놓은 코드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직접 빌드해가지고 서버 할당하고 네트워크도 꺾고 그런 걸 사람이 원래 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PPT로 제가 안 드리고 아마 PDF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요 내부가 그런 젠킨스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안에 아까 워플로 엔진이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아스를 호출해서 개발기 인스턴스 위에 들어있던 소스 코드를 실제 운영기 인스턴스로 확장을 시켜서 각 임차기관이 요구한 곳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리턴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게 가루다라고 하는 게 뒤에서 툴이네요. 이거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서버 프로젝트 명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 가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그 중간에 나왔던 그 애플리케이션 호스팅이라는 거인데 이게 이제 서버 프로젝트 이름이고. 질문 없으시면 이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감사합니다. 잘 끝났습니다.